자, 이제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학의 첫 시간입니다. 자, 확률과 통계학을 잠깐 소개하면 보통 이제 확통이라고 하죠. 확통의 단어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열조합이라는 단어는 있고요. 두 번째는 확률 단어는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계 단어는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처음 배우는 낯선 과목은 아니고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우리가 기초적인 것을 많이 다뤘던 그런 부분이고, 특히 이제 확률과 통계학은 실용성이 목적입니다. 실용성. 이게 교과 과정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다른 단원들은 수학은 언어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학문이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을 중시하고 이런 것들이 포인트에 많이 맞춰져 있다면, 이 확률과 통계학은 실용성에 굉장히 목적이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수학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깊게 가져갈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 정도만 이제 수학적 도구를 정확히 이용하고, 중요한 것은 이 세 개 다 실용성이 있는 과목들이고 다 미래 예측을 하기 위한, 미래 예측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한 수학들이고, 미래 예측을 방법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하려는 그런 수학들인 거니까 우리 어떤 실용성의 목적을 두어서 하도록 합니다. 알았죠? 자, 그번에 첫 번째 단어 순열조합. 자, 순열조합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순열조합. 이런 단원하고 이항정이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순열조합은 이제 고1 때 배웠던 순열조합의 내용이 있었어요. 고1 때 이제 기본적인 순열과 조합이라는 내용을 좀 배웠고, 그것에 조금 더 부수적으로 연장선에서 조금 더 고급 순열조합을 배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순열, 두 번째 중복순열, 세 번째 같은 것이 포함된 경우의 수의 순열. 어떤 특정된 사건의 경우의 수를 좀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요. 중복조합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이제 좀 난해한데 시험은 이쪽을 제일 좋아합니다. 중복조합, 조합에는 여러 가지 중복조합에서 이제 중복조합이라는 걸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배움으로 해서 고급 순열조합 방식을 좀 배우고,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목적은 어떤 실용적인 목적을 하죠?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경우의 수. 자, 그래서 우리가 미리 좀 얘기하겠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이와 같은 방식, 즉 순열과 조합을 이용하는 방식에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그럼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식이 뭔지도 조금 지금 점검하고 들어갈 거고, 두 번째, 자, 이항 정리를 배우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수학적인 내용입니다. 이항 정리, 다항 정리, 이항계수, 그러니까 다항식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다룹니다. 수학에서 식을 다룬다. 식을 다루는데, 이제 앞에서 배웠던 이제 순열과 조합, 특히 조합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특히 조합을 이용해서, 뭐 순열도 이용하지만 우리가 식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활용 단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조금 수학적인 내용이고, 이쪽은 좀 수학 냄새가 좀 많이 나니까 계산도 좀 많이 들어가고 하는 단원이지만, 앞에 거하고 뒤에 거 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알겠죠? 이쪽은 경우의 수, 여기는 우리가 순열과 조합을 이용해서 수학에서 어떤 식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잡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 선생님은 이제 원순열, 여기 이제 궁극적으로 시작되는 단원부터 들어가고 싶지만, 많이 수업을 해보니까 고1 때 배웠던 순열 조합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이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1 때 배웠던 순열 조합을 정말 핵심만 딱 농축해 가지고 한번 정확하게 스킵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순열 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고1 순열 조합을 이제 쭉 정리할 건데, 첫 번째 단원 뭐 2개 이상의 경우의 수, 그래서 합의법칙, 고의법칙 이런 거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거는,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어요. 순열 조합 전체 단원의 목적은. 그러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가장 일반적인,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일반적인 방법.
사실은 이 방법을 써서 구해도 우리가 순열조합의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응? 못 가요. 일일이 세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건이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씩 다 세면 되는 것들이고, 실제로 너희들이 나중에 이제 순열조합을 열심히 배워도 이 순열조합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려버리면 컴퓨터가 훨씬 빨라요. 컴퓨터는 순열 조합 방식으로 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대부분 어떤 거냐면 그냥 다 세버립니다. 근데 어느 속도로 세는 거야? 빛의 속도로 세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사람은 어때요? 일일이 세려고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일일이 세는 게 가장 기본인데, 일일이 세려다 보니까 너무 이제 사건이 좀 간단하면 상관없는데 복잡해지거나 이럴 때는 세기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조금 더 간단히 세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이제 하는 내용들이 뒤에 쭉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부할 거는 일을 셀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것 때문에 다 틀린 거니까. 첫 번째는 빠짐없이 세야 됩니다. 빠짐없이. 뭐라도 하나 빠지면 곤란하죠? 두 번째. 더 주의할 거 뭐냐면, 셌던 걸 또 세는 거야.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세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고, 따라서 성격이 되게 꼼꼼해야 되고, 우리가 이쪽 순열조합 문제는 잘 몰라도 이게 도대체 뭘로 계산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 나중에 그냥 시간만 많다면 일일이 다 세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그때 두 가지는 꼭 명심해야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 복잡한 사건, 즉 두 개 이상의 사건의 경우에서, 즉 뭐냐면 여러 개의 사건이 포함된 복잡한 사건, 여러 개의 사건이 포함된 복잡한 사건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셀 것이냐, 이것을 이제 고1 때 크게 하회 법칙, 고해 법칙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건의 경우의 수는 교과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당연히 집합의 원리를 이용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약하면은 세 가지가 있다고 요약하고요. 하회 법칙, 고해 법칙, 6건의 경우의 수, 이 세 가지가 복잡한 사건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좀 효과적으로 세는지를 잠깐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하회 법칙은 예를 들어서 복잡한 사건이 2개 정도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그럴 때의 어떤 복잡한 사건. 자, 이건 조금 이제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좀 고급 내용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국어적으로 언어로 표현했을 때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이 전체 사건을 구하는 게 맞지만 좀 헷갈린단 말이야. 차라리 A 따로 B 따로 구하는 게 편하거든. 그때 A 사건의 경우의 수, B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는가? 더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는 수학적으로 이해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라든가 확률을 다룰 때 가장 기본적인 수학적 언어는 집합입니다. 집합. 집합이 왜 어떤 모임을 다루죠? 어떤 사건을 대상에 어떤 모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을 다루는 거라서 집합의 이론이 굉장히 분명하게 전달할 때 사용되니까 집합을 이용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또는 이라는 것은 집합에서 뭡니까? 합집합의 개념이죠. 그래서 A 합집합 B가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의 표현인 거니까 A 사건의 경우의 수와 B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해서 이건 뭐야? 겹치는 파트죠. 여기는 겹치는, 즉 중복되는 파트입니다. 그 경우는 빼는 거고요. 두 번째, 중복되는 게 없는 경우, 즉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은 중복되지 않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서로. 그때는 중복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 더한다. 이게 합의 법칙. 그 다음 두 번째, 고배 법칙은 A, B 사건이 또 역시 복잡한 사건을 구성하는 사건이 예를 들어서 A, B가 있다면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이거 조금 난해한데요. 이 설명까지는 우리가 선생님 생략하고, 일단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국어적으로 언어적으로 표현했을 때 A 사건 그리고 B가 일어나는 사건, 이렇게 이제 접속사가 그리고로 연결돼 있을 때는 보통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거고, 이때는 각각의 사건을 구해서 곱하면 됩니다.
자, 이거 이제 곱집합이라는 건데, 이건 수학적 이론상 쓰는 거고, 이건 빼겠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곱집합이라는 것은, 요즘에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각각의 사건을 구해서 곱한다. 그래서 곱의 법칙이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복잡한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야겠는데, 이 복잡해 되게. 근데 가만히 보니까 A, B, C의 사건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 전체 사건을 갖다가 일일이 쓸 때 너무 복잡해서 굉장히 헷갈려 죽겠어. 그때 가장 기본 사건 A, B, C가 있다는 걸 발견했으면 이때 접속사를 판단하면 돼. 이거는 그리고로 연결돼 있고 여기는 또는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이쪽은 뭐 하는 거야? 곱하고 이쪽은 더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가죠? 각각을 구해서. 그 다음 여사건의 경우 수인데 여사건의 경우 수는 어떤 거냐면 사건이 복잡한데 이렇게 A, B, C 이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 A, B, C, D, E, F, G 뭐 엄청나게 많아. 이때는 차라리 어떤 경우 아닌 사건을 전체에서 빼는 게 낫겠죠? 그지? 그래서 이거는 뺄셈을 이용한다는 거죠. 뺄셈. 전체 사건에서 이게 이 사건이 너무 많을 때 그때는 차라리 A 사건을 제외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훨씬 더 적으니까 그때 여 사건을 구해서 전체에서 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 자, 뭐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건 뭐야? 목적이? 아까 얘기했지만 실용성. 사용하는 게 목적인 거니까 기억을 했다가 잘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알았죠? 자, 그럼 거기에 대한 예제 한 2가지 정도만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학년 때 풀었던 예제 중에 유명한 것, 약수의 개수 문제 한번 접근해 볼게요. 풀이 방법을 외우지 말고, 지금 여기는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여사건의 경우에서 이런 거로 적용하는 쪽으로 연습합시다. 자, 720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했어요. 일단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아이디어 뭐죠? 일단 요거, 약수가, 여러 개의 약수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거.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복잡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되는 사건을 우리가 나누는 게 아이디어야. 기본 사건이 뭡니까, 이제? 720을 소인수 분해하면 72 곱하기 10이 되는 거고, 요거는 8, 9, 70인 거니까, 요거는 2 곱하기 5고요. 따라서 2가 3번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3이 2번 곱해 있고, 그죠? 2가 4번 곱해져 있네요. 3이 2번, 5가 1번 곱해져 있는 식으로 소인수 분해하는 게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하는 게 아이디어라는 걸 지금 잘 생각해 보란 말이야. 뭐야? 복잡한 사건을 봤을 때 그 약수가 굉장히 뭐 무지수하고 되게 복잡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 사건의 약수가 2종류하고 3종류하고 5종류, 3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복잡한 사건을 딱 보고서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사건을 나누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게 이해 안 되면 이제 외우는 거지 뭐. 그죠? 왜 이렇게 푼지 알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생각하기 편하다는 거야. 뭐가 편하다는 거냐면,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약수의 종류를 살피고, 그리고, and, 3의 제곱에서 나오는 모든 약수의 종류를 살피고, 그리고, and, 5의 1제곱에서 나오는 약수의 종류를 살핀 다음에, 전체를 계산하면 편하다는 거야. 이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뭘 살펴보라고 아까 했지만, 합, 곱의 대상, 즉, 접속사는 또는이냐, 그리고냐를 잘 살피면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랬더니, 2의 4제곱에서 이제 사건 살펴봤더니 여기 뭐가 나와요? 2가 선택되어지지 않거나, 2의 0제곱, 또는 2가 하나 선택되거나, 또는 2가 2개 선택되거나, 또는 2가 3개 선택되거나, 또는 2가 4개 선택된단 말이야. 자, 지금은 뭐야, 전부 다 접속사가? 또는이죠, 또는. 사건을 일일이 다 센 거야, 지금. 근데 사건을 센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건 한 가지인데, 또는 연결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전부 다. 다 더하면 된단 말이야.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토탈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이게? 5가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쪽에서도 한번 봅시다, 이쪽.
이쪽도 나오는 사건은 3을 선택하지 않거나 또는 3이 1개 선택되거나 또는 3이 이제 2개 선택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또는인 거니까 어떻게 돼? 경우의 수가 1 더하기 1 더하기 1인 거야. 그래서 세 가지가 되는 거야. 같은 방식으로 하면 이제 5의 1제곱 뭐가 되겠어? 당연히 5가 선택되어지지 않거나 또는 5가 하나 선택되어지겠죠? 토탈 몇 가지? 1 플러스 1 해서 2가지가 되는 거고, 마지막에 봐야 될 접속사가 뭐겠어? 당연히 이제 AND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복잡한 사건은 이제 각각의 경우에서 막 구분한 다음에 이제 AND로 돼 있으니까 이게 뭘로 표현해야 돼? 여기는 고배 법칙, 여기도 고배 법칙 해서 전체의 경우의 수는 6, 5, 30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답에 집중하지 마시고, 아, 이런 식으로 사건이 되게 복잡했을 때 그 사건을 구성하는 기본 사건을 빨리 찾아야 돼. 그런 다음에 각각의 사건을 접속사로 AND냐 OR냐 등등을 판단하면 각각을 다 구해서 더하거나 하위법칙, 곱하거나 고유법칙을 쓰면 좀 더 경우의 수 구할 때 어떻다는가, 좀 더 중복되지 않고 빠트림 없이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겠죠? 그걸 잘 인식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자, 2번입니다. 1부터 72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70의 공에서 한 개의 공을 뽑을 때 이 문제는 72의 약수가 서로소인 수가 적힌 경우의 수입니다. 서로소는 뭐죠? 의미가? 72와 공약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5, 그 다음 7,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자, 지금 72까지 일일이 셀 때 70이와 서로소인 경락수를 찾을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72와 약수가 없어야 되니까 72 공약수가 없으면 72와 먼저 약수가 뭐인지 좀 찾아봐야 돼. 그러면 72는 8, 9, 70인 거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어야 돼. 따라서 2의 배수인 것과 또는 3의 배수인, 그죠? 다시 정확하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자꾸 생각해 줘야 돼. 자, 어때요? 되게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이렇게 쓰려니까? 복잡하죠? 되게 복잡하다. 자, 이때 생각하는 건 뭘까? 아까 방금 뭐 했어요? 하위법칙, 고유법칙은 AND, OR로 우리 연결되는 접속사고, 지금은 제외하고, 이런 말 있잖아. 제외하고로 쓸 때 쓰는 게 무슨 법칙이에요? 아까 했지? 방법이 여사건의 경우의 수지? 그래서 요거는,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쓰는 케이스였어요. 여사건의 경우의 수는 72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뭔가를 빼줘야 되는데, 이 내용이 뭘까? 방금. 이것도 이제 사건이 복잡해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뭐죠?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인 경우의 수가 이제 여사건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2의 배수인 경우의 수와 3의 배수인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2의 배수인 거. 2의 배수인 거는 몇 가지? 아까 72에서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몇 가지? 36가지. 그죠? 그 다음 3의 배수도 마찬가지. 72 중에서 3의 배수를 다 빼려면 이제 나누면 되는 거니까. 3, 6, 9, 12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3배수를 빼면 어떻게 돼? 3 나누면 3, 2, 6, 3, 4, 12. 자, 그런데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그걸 따지냐면 이제 OR로 연결됐으니까 무슨 법칙 써야 돼? 합의 법칙을 써야 돼. 아까 했어요. 합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경우 수를 구해서 더하는데 혹시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면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빼야 되는 거죠. 중복 사건. 중복은 몇 배수입니까? 6배수죠. 따라서 6배수를 계산하면 돼. 자, 71을 6으로 나누면 몇 가지인가? 6, 1은 6, 6, 2, 12. 12가지겠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같이 뭔가를 제외하고 72와 공약수가 아닌 또는 제외하고 이런 표현들이 들어갔을 때 사건이 복잡하면 우리가 꼭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 무슨 사건?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복잡한 사건을 우리가 뭘 봐야 되지? 각각의 사건을 보면서 접속사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냐, 또는이냐, 제외하고냐,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수고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순열과 조합을 이제 설명할까 합니다.
순열과 조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이제 추가되는 고급 순열 조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 되니까 순열과 조합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을 포인트를 잡아서 공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 바랍니다. 자, 순열은 어떤 특정된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자, 뭐였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순서를 생각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것. 두 가지 요소입니다. 선택해서 순서를 생각해서 일렬로 배열. 이거는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런 사건을 전문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이제 보통 순열이라고 하고, 이걸로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 계산이 아니라 표현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럼 실제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실제 계산은. 계산은 아마 이제 알 거야. 예를 들어서 5, P, 3. 자, 읽을 땐 퍼뮤테이션이라고도 있고 P라고도 있고, 그럼 5로부터 제일 위의 수가 5인 거고, 이건 뭐야? 순차적으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일찍 빼서 계산하는 숫자가 몇 개라는 거야? 3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즉 3개. 요것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문자로 썼을 때, 따라서 n permutation r, npr은 n으로부터 하나씩 빼가면서 곱하되, 이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지? 개수가 r개가 돼야 되는 거죠. 끝에는 n-r인가요? n-r 플러스 1인가요? n-r 플러스 1을 해야 되죠. 마치 수열의 규칙 찾기처럼 규칙을 잘 관찰하면 돼. 자, r이 1일 때는 n, r이 2일 때는 빼기 1, r이 3일 때는 빼기 2. 자, r 값보다 하나 적게 빼야 되니까 n-r에서 하나를 적게 빼야 되니까 플러스 1 해줘야 되죠. 이 속성도 잘 알고요. 자, 그 다음에 npn은 우리가 좀 간단하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1 될 때까지 곱하는 거니까 n 팩토리얼이었죠? n 팩토리얼. 그래서 그것도 기억하고, 이건 이제 기본적인 계산 방법이고요. 3번, 4번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3번, 4번. 특히 3번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3번은 이제 NPR을 팩토리 기호로 바꾼 겁니다. 자, 이건 뭐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N 팩토리얼은 요거야. 근데 NPR 요게 나오려면 쭉 곱해 나가다가, 즉 요게 뭐야? n 팩토리얼이죠? 근데 npr이 되려면 어디까지가 npr이야? 여기까지가 npr이야. 그러면 n 팩토리얼을 뭘로 나눠야 돼? 요걸 나눠서 없애야 되는 거니까. 그죠? 당연히 뭘로 나눠야 돼? n-r 팩토리얼로 나눠야 되죠? 그럼 이제 반드시 이거는 이제 암기해야 돼. 자, 이것은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 목적은 뭐냐면, 목적을 잘 알게. 목적은 수학적 계산용입니다. 수학적 계산용이야. 즉, 수학적으로는 팩토리얼 계산이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팩토리얼 기호는 꼭 순열 조합에서 쓰는 기호는 아니야. 마치 시그마처럼 계속된, 연속되는 수의 곱을 나타내는 겁니다. 시그마는 뭐죠? 합이죠. 시그마처럼 이제 합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호가 뭐 이런 기호가 있긴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진 않은 거니까, 이건 합의 기호고, 곱의 기호는 이것도 있지만, 나중에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팩토리얼, 특히 n 팩토리얼, 이것이 이제 곱을 나타내는 수학적 기호라고 생각하면 돼. 시그마와 거의 동급이라고 생각하고, 알았죠? 따라서 어떤 수학적 처리를 위해서 우리가 쓰는 기호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래서 어떤 순열 조합을, 순열을 계산할 수 있는 기호라면 이거는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쉬운 팩토리얼 기호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계산 법칙이 나올 때 그걸 확인할 때 뭘 이용할 거야? 계산할 때는 이걸 이용해서 계산할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계산해야 되고, 시험에서는 이제 중간 풀이 때 어떤 서술형, 어떤 서술형 문제에서 어떤 수학적 유도를 할 때 쓰는 것들인 거니까 매우 수학적인 문제에서 쓸 것이고, 그럼 따라서 np형하고 n 팩토리얼은
우리가 이렇게 일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건 이렇게 하지 말도록 합니다. 이건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N피어가 뭐야? N개 중에서 0개를 선택해서 순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런 뜻인데 우리 경험상으로는 무려 몇 가지라 얘기하죠? 그때 한 가지예요? 없지. 0가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로 정의했습니다. 이건 정의입니다. 정의. 그러니까 0팩토리얼도 마찬가지야. 아무것도 없는 0개를 순서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쳐다보지? 미쳤나? 저걸 왜 해? 없는데? 그런데 1로 정의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냐면 목적은 이건 수학적 정의고요. 목적은 다 이 계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의한 겁니다. 마치 우리 지수법칙에서 2의 2제곱 하면 뭐야? 2 곱하기 2지. 근데 우리가 지수에서 2의 영적을 정의했죠. 정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연산을 갖다 잘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의 영제곱은 없는 거야? 1로 정의했죠. 1을 0번 곱하는 게 의미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로 정의했듯이 이것도 이 계산을 수학적으로 원활하기 위해서 정한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럼 이제 조합이랑 잠깐 구분을 잠깐 하기 전에 이제 1번은 잠깐 풀고 갑시다. 자, 간단한 예제이지만 푸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이 푸는 방식은 이제 뒤에 여러 가지 순열 조합에서 많이 쓸 거니까 잘 보고 합시다. 자, 먼저 NP가 30일 때 N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N으로부터 한 개씩 빼서 두 개를 곱한 결과가 30이다 해서 2차 방정 형식을 풀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제 2차 방정 형식을 풀면 됩니다. 따라서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6, 5가 되는 거니까 N은 얼마다? 6이다 이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데 물론 다른 방법도 있지만 요게 중요해요. 자, 요거 5PR이 60이다. 그럼 5로부터 몇 개를 곱해서 60이 나왔냐를 이제 계산하는 거니까 상당히 어려워. 그럴 때는 거꾸로 60을 연속수의 곱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걸 풀기 전에 이쪽에서도 같은 방식을 쓸 수 있어요. 이것도 연속수의 곱을 만들 수 있죠. 연속된 수의 곱이 몇 개면 돼? 연속수가? 2개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지? 당연히 6, 5, 30 이렇게 되죠? 30을 6, 5로 보면 얘가 얼마다? 이거. n이라는 거 알 수 있듯이 반드시 이렇게 방정식을 풀 필요는 없다는 거야. 뒤에 가서 많이 쓰니까.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 할 때 5로부터 연속수의 곱이 몇 개인지를 모르는 거니까 일단 5로부터 시작하면 되지. 그럼 따라서 60을 소인수분해하면 6 곱하기 10인 거고 다시 10을 소인수분해하면 5 곱하기 2인 거야. 그럼 이것을 세수의 곱으로 이제 바꾸면 되는 거고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무조건? 5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세수의 곱이라는 건 모르네. 어쨌든 5로부터 해가지고 연속수의 곱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다음 세수가 꼭 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5 곱하기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수 4가 나오나 봐야 되는데 4가 나오나요? 나오죠. 이거 2 곱하기 3으로 쪼개면 2가 2개 들어가 있으니까 4가 하나 나오고 3과 남는 수가 3이 하나 있으니까 곱하기 3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몇 개의 곱이야 결국? 3개의 곱인 거니까 R 값이 얼마다? 3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꼭 방정식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하지 말고 끝에 있는 숫자를 의미를 파악하고 연속수의 곱을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미지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꼭 확인하고 갑시다. 자, 순열 파트에서 꼭 풀어야 되는 기본 문제는 뭐냐면 순열 문제에서 어떤 특정된 아이디어들을 좀 꼭 정해야 됩니다. 경우의 수를 구하는 꼭 아이디어. 그게 뭐가 있냐면 이웃하는 경우의 수,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교대로 우리가 배열되는 경우의 수 이런 것들에 대한 경우의 수관 아이디어를 좀 정리하고 가야 돼. 자, 그런 의미에서 도전하고 갑니다. 자, 도전! 자, 해봤나요? 자, 봅시다. 자, 여학생 3명, 남학생 4명 일렬 설 때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 자, 이웃하는 경우의 수의 경우의 수 아이디어는 뭔가 이건? 여학생끼리 한 덩어리 취급하는 거죠. 한 덩어리 취급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 여, 여 세 명을 한 덩어리 취급하고 남자는 한 덩어리 취급하면 안 돼. 그럼 따라서 요 세 사람의 순서와 남학생 셋과 여자 한 덩어리에서 이 네 덩어리의 어떤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되니까 어? 여학생이 남학생이 4명이구나. 하나 추가돼야 되네. 따라서 여학생의 순서와 이 전체의 순서를 구해야 되니까 여학생의 순서는 뭐야 돼? 3팩토리얼. 여기는 4팩토리얼, 5팩토리얼이죠. 자, 그 다음 이제 한트야. 요 뭐 해야 될까요? 곱하기인가요? 더하기인가요? 그거는 AND냐 오하냐를 결정하면 돼. AND예요, 오하예요? AND죠. 여학생들이 이웃하에 서야 되고, 그리고 전체가 경우의 수 이렇게 해야 되니까 AND이기 때문에 여기는 곱하기로 마무리.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웃하지 않게 서는 경우의 수는 아이디어는 뭔가요? 사이에 끼어들기입니다. 사이에 끼어들기. 이것도 일종의 순열과 조고합의 버금가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니까 꼭 잘 체크해야 돼. 사이에 끼어든다는 것은 먼저 남학생을 우리가 이웃하지 않는 것들, 이웃할 관심이 없는 것들은 이제 남학생인 거니까 남학생을 먼저 세워놓고 여학생은 뭐 해야 돼? 이웃하면 안 되는 거니까 사이에 끼어들기, 요 사이에 끼어들기를 요게 적용해야 돼. 그러면 사이사이 끼어들 우리가 자리를 파악해 보니까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에 여학생 3명이 이렇게 사이 끼어들면 절대 이웃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이 끼어들기가 아이디어였습니다. 기억나네? 따라서 일단 남학생이 쓰는 경우의 수, 두 번째는 이 사이에 여학생이 쓰는 경우의 수하고 그 다음에 AND로 연결해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곱하면 되는 거야. 남학생은 4팩토리얼. 여학생은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순서 나열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뭐가 돼야 돼? 5P 3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고 곱하기. 기억나나요? 자, 이제 교대로인데 교대라는 것은 뭐냐면 남학생도 이웃하면 안 되고 여학생도 이웃하면 안 될까? 서로 다 이웃하면 안 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것을 조금 더 좀 더 다양하게 보는 그런 케이스죠. 그러면 남학생도 서로 사이에 끼어 들어가야 되고 여학생도 사이에 끼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두 번 사이에 끼어 들어갈 거냐? 그 아이디어는 똑같습니다. 사이에 끼어 들기입니다. 교대라는 것은 남자도 이웃하면 안 되고 여자도 이웃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은 이제 어느 하나를 놓고 하나를 끼어 들어가면 되는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남자를 먼저 끼어 놓고 여자를 사이에 끼어 들어갈 거냐 여자를 놓고 사이에 끼어 들어갈 거냐 판단은 둘 다 이웃하지 않는 상황을 판단하면 돼. 그러면 여학생은 3명이고 남학생은 이제 4명인데 어디를 먼저 세우고 끼어 들어가야 둘 다 이웃하지 않을까 물어보면 여학생을 먼저 세워야 돼. 아까 남학생을 세웠을 때는 어때? 사이에 끼어들 때 예를 들어서 여 이렇게 들어가면 남학생이 이렇게 2명 이웃해 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적은 쪽을 먼저 세웠네. 적은 쪽은 여자니까 여를 세우고 그 다음 많은 쪽 이것을 사이에 껴들게 한다. 그래서 여기에 남자 4명이 껴들면 둘 다 이웃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여자 세우는 경우 3팩토리얼 남자 세우는 경우 4팩토리얼 하고 AND니까 그리고 곱하기 고의 법칙을 쓰면 될 거야. 자, 순열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번 조합입니다. 자, 조합은 우리가 어떤 개념인지 잘 살펴봄과 동시에 순열 경우의 수와 조합의 경우 수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이해돼야 여러 가지 추가되는 순열 조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조합의 개념은 아까 순열을 보면은 순서 구별 없이 여기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순열하고 조합을 우리가 잠깐 비교하면은 이런 거죠. 순열과 조합은 일단 공통적으로 N개 중에서
R개를 순열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순서 나열하는 경우죠. 근데 여기는 선택만 하고 순서 나열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즉 N개 중에 R개를 선택 순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제 NPR로 표현되고 N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하나씩 빼면서 곱하면 되는데, 얘는 NCR로 표현되고 우리가 계산이 좀 복잡해집니다. 자, 이 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자, 먼저 이거는 수학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항상 예를 들어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실용적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해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수학적으로 하지 마세요. 자, 일단 이런 겁니다. NCR의 계산을 잠깐 우리 살펴보면은 NPR로 계산을 해서 R팩으로 나눕니다. 이때 R팩으로 나눈 이유를 포인트 잡아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자, 순서 나열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속성이,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국어적으로 표현할 때 순서 나열이라는 게 이해가 편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 속성을 이해하려면 이런 겁니다. 경우의 수 계산할 때 순서 나열이라는 것은, 사건 발생이 시간적으로 순서대로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경우의 수 계산할 때 우리가 순서대로 각각 하나씩 구별해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계산할 때 사건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순서대로 각각 구별해서 각각 계산하는 그런 케이스가 이제 순서 나열인 거고, 여기는 그렇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이건 예를 들어서 잠깐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후배 5명이 있는데, 이때 첫 번째, 반장하고 부반장을 선택하는 케이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표 2명을 선택하는 케이스. 자, 지금 선생님은 그냥 선택이라고만 했고요.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제 순열과 조합이라는 걸 모른다고 가정하고서 그냥 하나씩 한다고 잠깐 할게요. 합의법칙, 고의법칙만 써서. 그 말은 뭐냐면, 반장을 뽑는 경우, 부반장을 뽑는 경우를 따로따로 그냥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후보 5명 있으면 반장을 뽑는다? 그러면 5가지. 부반장을 뽑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 반장을 뽑힌 사람을 빼놓고 우리가 구별해서 계산해야 되니까 4가지가 될까?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접속사가? AND죠. 곱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야? 결국 O, P, E가 되는 거야. 즉, 우리가 순열의 교과서 입장에서 보면은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순서 나열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 사건이 반장을 반드시 뽑고 그 다음에 부반장을 뽑는 건 아니죠. 동시에 뽑아도 되고 부반장을 먼저 뽑아도 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 관계없이 경우의 수는 이렇게 해야 돼.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각각의 사건을 구할 때 반장을 먼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별을 해서 2개를 이쪽 부반장의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것은 순서 구별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야. 속성적으로 순열이고요. 자, 대표 2명은 어때요? 2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 구별이 없어. 이걸 어떻게 뽑지?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야. 즉, 순서가 구별이 없다는 것은 이것의 순서가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시간적 순서, 그러니까 뽑을 때, 실제 이 2명을 뽑을 때 차례대로 뽑지 말아야 돼 그런 뜻이 아니라 뭐 한 명씩 차례를 뽑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경우의 수는 둘을 구별할 수 없다는 거야. 그게 순서가 없다는 개념입니다. 이해되나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오케이? 그래서 이때 구별이 안 될 때는 계산이 굉장히 어려워. 즉, 순서 있는 게 계산이 쉽고, 이게 순서가 있는 게 계산이 되게 쉽습니다. 하나씩 계산이 가능하니까. 근데 순서가 없는 그런 케이스는 계산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인데, 앞으로 이제 이 아이디어는 계속 다 쓸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될 때는
먼저 구별을 해서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구별로 인해서 생긴 경우의 수를 나중에 배제하는 쪽으로 계산하면 쉽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순열 조합 배울 때 이 방식을 다 취할 겁니다, 앞으로.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아, 구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대표 1, 대표 2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5가지. 뽑고, 그 다음 한 명 빠지니까 4가지 한 다음에 이 2명의 순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 왜? 한 명을 뽑고 그 다음에 뽑았으니까. 그럼 이 2명의 순서가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2팩토리얼이죠? 그러니까 2팩토리얼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나눠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뭐야? 조합의 경우의 수죠? 그래서 따라서 식을 다시 한번 쓰면 OPE 한 다음에 뭘로 나눈 거야? 2팩으로 나눈 거고, 요 2개의 경우 수만큼 다시 순서를 배제시키는 거야. 그게 뭐라고? OCR. 조합이 되는 겁니다. OCE네요. 자, 따라서 밑에 자, 요건 뭐 순서 구별이 있다 없다? 순서가 없다. 그 말은 구별되지 않는다. 누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 알개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야. N개 중에 뽑아야 될 알개가. 오케이? 그런데 요거는 알개는 뭐야? 이거는 순서 구별이 있다. 그러면 순서 구별이 없는 게 계산이 어떻게 더 쉽다 어렵다? 어렵다. 순서 구별이 있는 게 각각 하나씩 계산하니까 쉽다. 그래서 순서 구별이 없을 때는 그 구별돼서 계산한 다음에 그 알개의 순서 구별한 다음에 예, 순서에 대한 경우의 수를 그만큼의 경우의 수를 다시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해가죠? 따라서 알개의 순서, 즉 구별이 해서 생긴 경우의 수를 배제시키는 쪽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 원칙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2가지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N개 중에 알개를 우리가 선택할 때 알개가 하나씩 다 구별되거나 순서가 있으면 계산이 쉽다 어렵다? 쉽다. 순서 구별이 없으면 어렵다. 어려울 때 어떻게 한다? 2번째, 순서 구별해서 계산한 다음에 그로 인해서 생긴 순서 경우의 수를 나중에 없애는 쪽으로 그렇게 계산한다. 이 원칙만 잘 잡아놓으면 여러 가지 순열 조합할 때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2개를 구별해서 했고요. 그 다음 꼭 기억해야 될 공식들 몇 개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자, 2번. 마찬가지로 NCR이 뭘로 다 바뀌어 있어요? 전부 다 팩토리얼로 돼 있죠? 자, 그럼 따라서 이것도 뭐야? 수학적 계산용입니다. 경우의 수 구할 때 이걸 쓰지는 않습니다. 경우의 수 구할 때 이걸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건 뭐야? 여러 가지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편한 거는 이 컨비네이션 조합 기호보다는 팩토리얼 기호가 훨씬 더 편하니까.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N개 중에 N개를 선택하는 건 한 가지. 이건 직관적으로 이해되죠? 근데 N개 중에 0개를 선택하는 게 한 가지. 이건 직관적으로 이해 안 되죠?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야? 다. 2가 이 NCR, 2번 공식을 정확하게 운영하려면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정의한 겁니다. 이 수식 계산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가 가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조합의 순열에서는 증명을 안 해줬는데 NC0을 이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뭐야? n 팩토리얼. 여기는 0 팩토리얼. 그 다음 여기는 n-0 팩토리얼 했더니 이거 앞에 뭘로 정의했죠? 1로 정의했죠? 그러니까 1이 나와줘야 돼, 이게. 그래야 아구가 맞다고. 이렇게 소위 아구가 맞다는 말이 좀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으로 전제 딱 맞아 들어간다고. 그렇게 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조합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어떤 공식이 하나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 거나 N개 중에 N-R개를 선택하는 거나 같죠? 이거는 이제 매우 중요한, 자주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 18 10명 중에 8명을 선택하는 거나 10명 중에 2명을 선택하는 건 어떻다는가? 같다는 거죠. 그죠?
뭐 이런 거죠. 10명 중에 8명 앞으로! 이런 경우의 수나 10명 중에 2명 뒤로! 나가봐! 이런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하는 거야? 같다는 거죠. 자, 이런 걸 증명하려면 뭐 이용하면 돼, 당연히. 2번 공식 이때 쓰는 거야. 2번을 이용해서 증명은 다 되는 거고요. 한번 해보세요. 너무 이런 데 집중하면 재미없으니까. 이 정도만 정리하고 예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순열이과 조합을 이제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기본 문제입니다. 자, 도전! 자, 해봅시다. 자, 남자 6, 여자 4명 있는데, 이 중에서 남자 3명, 여자 2명을 뽑는 경우가 있어.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이제 콤마로 되어 있는 게, 이게 and인지, 그리고 or인지, 또는인지, 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뭐에 판단을 해야 돼? 문장에 맞게 판단해야 합의 법칙을 쓸 건지, 고배 법칙을 쓸 건지 판단할 거야. 자, 여자 3명 뽑는다. 그럼 뭐죠? 남자 6 중에 3명 뽑으니까 6C 3. 여자 2명 뽑는다? 4C. 자, and일까요? 언어일까요? 문제 의미상. and죠? 곱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이 중에서 6명을 뽑을 때 4명이, 여자 4명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 이것도 이제 수학, 여러 가지 경우에서 쓸 때 아이디어인데, 4명이 포함된다는 것은 미리 뽑아 놓는 거야. 이것도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미리 뽑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은 미리 선택을 하는 겁니다. 미리 선택한다는 경우의 수에 넣는다는 거, 경우의 수에서 제외시킨다는 거. 경우 수에서 제외시키는 거. 뭔 말이냐면, 실제 경우에서는 여자 4명이 여자 4명이 들어가 있는 경우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자 4명이 아닌 전체 남학생이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경우의 수로 가는 거니까, 실제는 경우의 수에서 제외되는 거야. 즉, 6명을 뽑아야 되는데, 여자 3명, 4명이네요. 여는 미리 선택을 하고, 나머지 2명을 남자 6명 중에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여기가 경우의 수인 거지. 그렇지? 이쪽은 경우 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미리 선택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뭐죠? 따라서 6C 2. 오케이. 자, 세 번째. 이 중에서 4명을 뽑을 때 적어도 여자 1명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니까 잘 듣고 갑시다. 자, 적어도 여자 1명이 포함되는 경우의 수는 일단 사건을 보니까 여자가 1명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여자가 2명 포함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여자가 3명 포함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여자가 4명 포함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때 느낌 팍 올 거야. 사건은 어떻게 해? 많습니다, 굉장히. 자, 이때는 뭐가 좋지? 여사건입니다. 여자라서 여사건이 아니야. 여사건 경우의 수를 이용. 뺄셈을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는 뭐야? 4명 뽑는 전체는? 두 개 합쳐서 4명 뽑으니까 10C 4죠? 빼기. 여사건의 경우 수니까, 여사건은 뭐야? 남자만 몇 명? 4명 뽑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6C 4가 됩니다. 이때 조심할 거는 적어도 있다고 해서 무조건 6건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대부분 6건을 쓰는 경우지만 그래도 문제를 살짝 이제 문장 변화를 하려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조심하고요. 자, 4번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건 좀 중요한 거고요. 이건 꼭 선생님 그 설명하는 풀이를 2가지로 얘기할 건데 그 2가지를 꼼꼼히 보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많이 착오로 많이 범하는 풀이를 하나 쓸 거니까. 자, 이 중에서 4명을 뽑을 때 적어도 1명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 4번의 문제를 2번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 3번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니까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 방법이 적어도 1명을 뽑는다는 것은 4명을 뽑아야 되는데 여자 1명하고 남자 1명을 아까 했지만 미리 선택을 하고 가는 거야. 미리 선택. 그럼 여기는
미리 선택했으면 여자하고, 여자 한 명 빠지니까 여자 몇 명 남아요, 지금? 문제 전체? 4명 중에 한 명 빠졌으니까 3명 남고, 남자는 몇 명 남아요? 5명 남죠. 이 중에서 2명을 뽑겠다는 그런 아이디어. 자, 방법이. 자, 방법이는 가만히 보니까 사건이 되게 복잡해. 뭐냐면 적어도 남녀 한 명씩이라는 것은 일단 먼저 남자 하나에 여자 셋일 수도 있고, 그다음 남자 둘에 여자 둘일 수도 있고, 남자 셋에 여자 하나가 됐으니까 이것을 나눠서 뽑거나, 또는 여사건을 이용해야 되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사건을 이용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즉 복잡한 사건을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여사건을 우리가 쓰는 방식을 잠깐 취하겠습니다. 그럼 전체 사건 10시사에서 빼기 여사건은 뭐가 되나요? 남자 4명만 선택되거나, 그죠? 또는 여자만 4명 선택되는 경우 수를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6시사. 여기는 4시사죠? 또는인 거니까 더하면 되는 거.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계산을 잠깐 해볼게요. 이렇게 계산해서 이제 답을 취하면 되고, 여기는 미리 선택한 여자 1명인 거니까 여자 4명 중에 1명 선택하고 곱하기 남자 6명 중에 1명 선택하고, 그죠? 곱하기 그 다음 여자 셋, 남자 5 중에서 2명을 선택하는 게 있으니까 합쳐서 8명 중에서 그냥 2명 선택해서 남자가 나오든 여자가 나오든 난 관심 없어, 이런 방식. 곱하기 8시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이거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순열 조합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할 때 두 개가 일단 일치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요. 잘 보세요. 이쪽을 취하는 게 맞는지 이쪽을 취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둘 다 맞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해보세요. 계산하면 달라요. 어떤 게 맞냐면 이쪽이 맞습니다. 이건 실제 계산보다 더 크게 나갑니다. 그때 이게 왜 안 되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안 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 했던 순열과 조합할 때 그 본질입니다. 순서 구별이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 즉, 왜 안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여자 셋, 남자 5명 중에서 남녀 구별 없이 2명을 선택한다는 방식이었는데, 이때 예를 들어서 여자 뽑았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 계산 속에는 얘를 먼저 뽑고 얘를 나중에 뽑았기 때문에 순서가 들어가 버려요. 경우의 수 계산 속에. 이해 갑니까? 어? 즉, 왜 아까 구별해서 뽑았습니까? 이쪽에 여자 1명을 먼저 뽑고 4명 중에, 그죠? 이 2명은 나머지 중에서 뽑았기 때문에 실제 계산은 이거 구별해야 돼, 안 해야 돼? 실제 이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이 여자 셋은 구별하면 안 되거든. 경우의 수를 그냥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근데 내가 한 계산은 순서 구별을 해버렸단 말이야. 이해 갑니까? 그래서 이쪽 계산은 실제 답보다 훨씬 큰 수가 나옵니다. 순서 구별을 해놔서 계산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해가요?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언제 되느냐? 이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 이때 계산이 위에처럼 앞에 뽑은 것과 뒤에 뽑은 게 전혀 실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이해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 잘 구별하면서 이 문제를 복습하고 4번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복습을 잘 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조합에서 굉장히 많이 푸는 문제로 수능이라든가 모든 시험이 굉장히 좋아하는 소재입니다. 즉, 순서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는데요. 이런 겁니다. 10과 20 사이에 A, B, C, D 4개를 우리가 요 집합에서 찾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표현만 좀 이렇게 되는데,
지금 A, B, C, D를 우리가 이렇게 딱 맞게 우리가 나열하는 경우였어요. 뭐가 고정되어 있죠? A, B, C, D가? 순서가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10과 24의 숫자가 11부터 19인데, 응? 그 숫자를 적당하게 A, B, C, D에 배치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때 배치하는 경우의 수, 이런 겁니다. 또 밑에, 자, 함수 문제에서, 자, 함수 x, y가 있어요. 정의역이 x고, y가 치역인데, 공역인데, 요거, A, B가 지금 먼저 x 값 중에서 선택했을 때 FA와 FB 관계도 FB가 더 큰 경우.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거? 증가죠, 증가. 순서가 어떻게 돼? 딱 고정되는 경우 수를 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조적으로 표현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순서가 고정되어 있을 때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순서니까 순열을 이용해야 될까요? 조합을 이용해야 될 거냐? 순열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즉, 순서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는 끝까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 구별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지 않고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됩니다. 자, 이건 그냥 외우기만 하지 마시고요.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도전 한번 해보고요. 자, 해봅시다. 10과 20 사이에 4개의 수를 우리가 뽑아서 이렇게 순서가 딱 이렇게 되게 뽑는 경우의 수요. 그러니까 11, 12, 19까지 숫자 몇 개예요, 보니까? 9개죠. 9개 중에서 A, B, C, D 이렇게 되도록 A, B, C, D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야. 자, 그러면 이때 경우의 수는 9P4일까요? 아니면 9C4일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게 맞을까요? 하고 물어보면 이게 맞습니다. 이건 틀려요. 왜냐면 자, 9C4 한다는 건 이런 거죠. 9개 중에서 하나를 그냥 선택했어. 9가지. 응? 그럼 하나 빼고 나머지 8가지, 그 다음에 7가지, 6가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순서가 이렇게 맞춰주기 어렵죠, 되게. 그래, 안 그래? 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아이디어입니다. 9개 중에서 4개의 수를 선택만 하면 순서로 생각하지 않는가? 응? 그걸 예를 들어가지고 막 한 12, 15, 16, 19 이렇게 선택했다 칠게요. 그 다음에 A, B, C가 되는 경우는 경우의 수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알아서 제일 작은 게 A, 그 다음 B, 그 다음 C, 그 다음 D가 되는 거니까 이 상황은 경우의 수를 계산할 필요가 없죠. 경우의 수는 이런 상황, 9개 수 중에서 4개를 그냥 선택하는 것만 딱 경우의 수 따지면 되는 거니까 순서가 고정되어 있을 때는 순서 구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계산할 때. 뒤에 가서도 굉장히 많이 쓸 거거든, 이 상황. 그러니까 꼭 잘 체크하기 바랍니다. 예제 2번. 자, 예제 2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도전. 자, 도전했으면 같이 봅시다. 자, 이거 해석합시다. 자, A, B 중에서 B가 크면 Y값 FB가 Y값 FA보다 더 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X, Y.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경우 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반드시 크기가 F2가 제일 작아야, F1이 제일 작아야 되고, 즉, 이걸 해석하면 F1, F2, F3 중에 F1이 제일 작아야 되고, F3이 제일 커야 되는 그런 경우였어요. 그죠? 상황이 비슷하죠? 즉, 어디 순서? 이 순서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Y값의 순서가. 자, 그러면 이때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순서 나열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경우의 수는 그냥 선택만 하고 선택만 해도 되나요? 선택만 해도 되는 거지. 그죠? 선택을 내가 이렇게 했으면 알아서 제일 작은 게 F1, 그 다음에 F2, 그 다음에 F3이 되는 거고, 그럼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안 되니까. 그죠?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에 정리해야 될 거는 이제 분할과 분배라는, 자, 분할이 중요합니다. 자,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n개를 몇
개의 덩어리 또는 그룹, 조 이렇게 모임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이고요. 이때 중요한 개념은 이 몇 개의 덩어리, 그룹, 조가 서로 이제 구별되는 덩어리가 있고 또는 이제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덩어리, 그룹, 조가 있습니다. 이것의 계산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구별이 되는 것과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은 순열과 조합에서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경우의 수 계산 방법이야. 구별이 있다는 것은 순서가 있다는 거고,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은 순서가 없다는 거죠. 순서가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사건 발생의 시간적 순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 계산할 때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계산하고 이런 방식이냐, 그렇게 취하지 않는 방식이냐, 네, 그겁니다. 자, 먼저 분할을 하기 전에 가장 쉬운 선생님의 예를 잠깐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학생이 우리 이제 학교에서 농구부를 뽑으려고 합니다. 100명이 있다고 칩시다. 100명에서 첫 번째 농구 팀을 뽑을 건데, 농구 팀은 이제 한 팀당 최소 5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5명을 묶어서 A, B 팀을 이제 선택하는 경우의 수. 두 번째는 농구 팀을 두 팀 선택하는 경우의 수. 뭐 이런 것을 잠깐 해볼게요. 분할 분배에 대한 어떤 상식 없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순열과 조합의 상식만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먼저 어떤 게 계산이 쉬울까? 1번, 2번 중에서 판단하면 1번이 쉽고요. 2번이 어렵습니다. 자, 이거는 두 팀이 딱 구별이 되죠. 얘는 구별이 안 돼요. 얘는 구분되기 때문에 A팀을 먼저 뽑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B팀을 뽑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는 두 개 팀이 있는데 이 두 개 팀의 순서 구별이 없기 때문에 경우의 수 계산할 때 이게 동시에 두 개 팀을 뽑는 것을 계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순열의 사고방식, 이건 약간 조합의 사고방식이야. 일단 순열의 사고방식을 풀면은 A팀은 100팀에서 5팀을 선택하고 곱하기, 그리고 나서 5명이 빠진 상태에서 95명 중에서 5명을 선택해서 B팀을 만들면 돼. 그죠? 그럼 끝이야. 그러면 이 계산 속에 두 팀의 순서 구별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두 개 팀을 5명씩 선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 조합의 방식 어떻게 할까요? 먼저 두 팀이 구별된다고 생각하고 이 팀을 먼저 뽑고, 앞에 먼저 한 팀, 그 다음 두 번째 팀을 구별해서 순서 구별해서 뽑은 다음에 나중에 이 두 팀의 순서 구별을 배제시키는 쪽으로 계산하면 되지. 즉 100개 중에서 CO, 100명 중에서 곱하기 95명 중에서 CO 한 다음에 이 계산 속에는 이 두 팀의 순서 구별을 갖고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두 순서 구별을 없애기 위해서 두 개의 순서 구별, 즉 2팩으로 나누면 되죠.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계산들을 우리가 학습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분할이. 분배는 이런 겁니다. 이제 분배는 이제 이렇게 분할, 여기서 분할에 해당되는 것은 1번이 아니라 2번에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할 거고, 이렇게 두 팀을 만든 다음에 이때 이 두 팀을 각각 예를 들어서 리그가 있는데 1리그, 2리그에 참여시키자, 이렇게 이제 팀을 이제 보내버리는 겁니다. 나눠준다, 보내버린다. 이런 사고 방식은 어차피 이것을 순서 나열해 가지고 순서를 잡아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니까 곱하기 2팩 할 수 있죠. 이것을 요런 계산하는 게 이제 분배라고 합니다. 분배는 나중에 어떤 덩어리로 몇 개 나눈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어디로 보내자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리그로 보낸다. 그러면 2팩을 따로 곱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할 분배의 예를 갖다가 잠깐 정확한 예를 잠깐 들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속속만 얘기했고, 예를 들어서
꽃이 9송이가 있습니다. 다 다른 송이야. 자, 이것을 세 가지 패턴. 먼저 5송이, 그 다음에 3송이, 4송이, 3송이, 2송이. 이렇게 4송이끼리 한 덩어리, 3송이 한 덩어리, 2송이를 한 덩어리에서 이렇게 전체 꽃 묶음을 만드는 방법. 두 번째는 이번에는 5송이, 2송이, 2송이 이렇게 나누는 방법. 세 번째는 3송이, 3송이, 3송이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꽃다발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경우의 수 이렇게 할 때 다음에 보니까 이건 세 개 다 틀리죠. 다 구별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 두 개 구별을 하면 안 돼. 경우의 수 계산할 때는. 여기도 세 개 다 구별을 하면 안 돼. 실제 경우의 수 계산할 때. 특정돼서 어떤 덩어리라고 하는 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누는 경우의 수니까. 자, 그런데 얘는 다 세 개 구별이 되니까 이건 계산이 제일 쉬워요. 9C4에서 4송이 뽑고 나머지 5송이 중에서 3송이 뽑고 곱하기 이제 뭐 이건 계산 하나 많아. 어차피 1인 거니까 2C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얘하고 얘는 구별되지만 이 두 개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계산이 어려워. 이때는 구별해서 계산한 다음에 순서 구별을 없애기 위해서 2팩으로 나누면 되죠. 즉 9CO 이제 4개 남았어요. 4C 이제 2개 남았어요. 2C 한 다음에 이 계산은 먼저 2송이를 뽑고 있고 나중에 2송이를 뽑았으니까 이 두 개 순서 구별을 해서 계산한 겁니다. 실제 계산보다 더 많이 한 거야. 이때 순서 구별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곱하기 2팩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본래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는 역시 세 개 다 똑같단 말이야. 구별 없이. 하지만 계산은 먼저 뽑고 그 다음 뽑고 이렇게 순서를 잡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9C3 곱하기 6C3 곱하기 3C3 한 다음에 이 다음 본래 계산은 이제 구별하면 안 되니까 이 전체 순서 구별을 없애기 위해서 3팩으로 나눠주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분할이고요. 분배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꽃다발을 만든 다음에 사람이 ABC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전송하려고 그래요. 보낼 거야 이제 ABC 사람한테 보낼 건데 꽃다발을 이렇게 보내는 경우 수까지 다 계산해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분배입니다. 그럼 똑같이 셋 다 뭐 하면 됩니까? A한테 보내는 경우 3가지, 그 다음 2가지, 1가지니까 3팩을 곱하면 돼. 여기를 이제 분배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방금 배운 것을 한번 연습하기 위해서 예제 1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도전. 자, 확인해 봅시다. 자, 크기와 모양이 다른 서다른 9개의 구슬이 있는데 4개, 3개, 2개로 나누어서 그 다음 3명의 어린이에게 나눠주는 경우의 방법입니다. 자, 일단 순열조합의 용어로 말하면 요거는 덩어리로 나누는 거니까 분할 계산을 해야 될 거고, 그런 다음에 새 어린이에게 나눠주는 것은 분배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분할이냐 분배냐 이 용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우의 수 계산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지. 자, 따라서 먼저 4개, 3개, 2개로 나눈다는 것은 9C4 곱하기 5C3 곱하기 2C 이렇게만 해도 되죠. 다 구별이 되니까 따로따로 나눠서 계산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어린이 3명한테 나눠준다고 했으니까 따로 뭘 해야 돼? 3팩을 이제 곱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이제 분할 분배의 속성이 아까 뭐라고 했죠? 어떤 덩어리를 나눌 때 경우의 수 계산할 때 순서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순서가 들어가지 않느냐, 그때 계산 방법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묻는 문제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과 과정에 이런 소재를 잡았어요. 대진표 문제라고도 하는데, 분할 분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순서 구별이 있는 계산이냐 없는 계산이냐, 순서 구별이 없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것의 판단을 묻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자, 도전! 자, 6개 학습이 참가한 줄다리기 대회 대진표가 다음과 같을 때 이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했어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뭐 이게 1조, 2조, 3조 이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그냥 이런 모양을 짜면 돼, 문제에서. 가만히 보니까 중요한 구조는 일단 얘는 두 명이 겨루는 이 대진표가 순서 구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안 돼, 이거. 그러면 경우의 수 계산할 때 순서를 없는 그런 계산이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 이렇게 요 네 팀하고 이쪽은 어때요? 구별이 되죠? 따라서 이건 순서가 있는 계산이 들어가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6명을 2명 뽑고 나서 우리가 순서 구별이 있냐 없냐 이런 거 계산이 되지만, 이제 크게 2명과 4명을 나누고 다시 또 4명을 2명 나눠서 계산하면 되는데, 2명과 4명은 구별이 돼. 순서 잡아서 계산하면 돼. 근데 이 2명과 4팀을 갖다가 둘둘로 나누는 것은 이건 구별이 안 돼. 따라서 구별해서 계산한 다음에 구별을 배제하면 되는 겁니다. 즉, 첫 번째 6팀을 2팀하고 4팀 나누면 돼. 네? 곱하기 4팀 4팀이죠. 곱하기 얘를 다시 또 2팀 나눠요. 근데 이건 이미 순서 구별을 계산했지. 이쪽입니다. 그래서 2팩을 나눠야 돼. 이렇게 하는 계산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원칙적인 이제 교과 과정의 풀이 방법인데, 방법이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 자, 6팀을 그냥 2팀 이렇게 나눈 다음에 얘는 구별이 되는데 얘는 구별이 안 돼. 따라서 곱하기 2팩 이렇게 합시다. 해도 똑같습니다. 왜 똑같지? 보니까 이거 어차피 1이죠. 이것도 1입니다. 따라서 남는 거 얘니까 계산 결과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도 많이 하지만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을 거야.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앞에 지금 방금 한 분할 분배는 그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덩어리 계산할 때 우리가 순열의 사고방식, 순서 구별을 해서 계산할 거냐, 조합의 사고방식, 순서 구별이 없는 것을 계산할 거냐. 그때는 순서 구별을 해서 계산한 다음에 그로 인해서 생긴 순서에 대한 경우의 수를 배제시키는 경우로 계산하는 방식,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1학년 때 배웠던 순열 조합을 한번 스킵해서 쫙 정리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순서 구별이 있는 계산과 순서 구별이 없는 계산. 사건이 복잡할 때 다 쪼개서 계산한 다음에 합의 법칙, 고배 법칙, 6건의 경우의 수 이런 걸 쓰는 거,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이제 확률과 통계학에서 배우는 이제 여러 가지 순열 조합을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